안녕하세요. 광역교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393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정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6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 출제 중입니다. 여기 도정법은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도정법에서 다루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험거리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접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정비사업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거리가 분명 아닌데 불구하고 도정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393페이지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6가지 정비사업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올해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사실 18회 때는 6번 가로세 정비사업에 관한 사안들을 주관식으로 시험에 냈고 그리고 16회 시험 때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오지선다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형태를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시험에 낸다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안들을 시험에 낸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지역에는 주상 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상업지역은 상가, 공업지역의 경우는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기능이 노후화되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것 놔둬야 되겠습니까? 철거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 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으로서 특별히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다 떠나서 달동네 지역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사업이란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난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곡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 주거환경 사업인데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나 주차장, 전기 수도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 기반설은 도시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게 되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정비사업의 대상이라 해서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앞으로 정비 기반시설을 보게 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생활의 필수 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을 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을 각각 비교해 놓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 표현하지만 만약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되게 되면 앞에 주택이란 말 꼭 적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본문 내용 보시니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을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정비 기반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단독택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주차 공간이나 도로, 공원 등의 부족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한 곳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것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반면 아파트 한 질 이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때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한 채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가스 전기수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비기반시설 충분한 상태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그 주변 주민에게까지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반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사익 증진 사업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아주 불편함이 없는데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 불량 건축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넓은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익 증진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중에 규제를 강화시켜야 될 것은 바로 재건축이죠. 그래서 재건축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업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 주거 관리 사업은 16회 때 이미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념 잡아주시는 것으로 관리란 용어를 함께 봐놓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지를 살필 때 도시지역과 관농자, 관리지역 있었죠. 그 관리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였습니다.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비개발의 개념에 대해서는 관리란 말을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인데 이쪽은 강남권을 포함해서 5%입니다. 우리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죠? 맨 마지막 해쯤에 살고 있는 쌍문동에서 판교 지역으로 이사 가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한 세대만 이사한 게 아니라 전부 동네 비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것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좀 형편없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엄청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상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시기에 판교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농사 지역으로 시골 가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고 합니다. 보니 명태 자금으로 받았던 2억 원 전부 들고 판교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정착했다고 하면 그 2억이 지금 40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워낙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착률 좀 드물다라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2015년도 잠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가격 올라갈 일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정비구역 안에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로서 삶의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단독택이나 다세주택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했던 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하거나 신설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건물은 그냥 놔두고 정비기반시설만 확충한 사업을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야만 그리고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처분해야만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주간관리사업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오직 정기비관시설, 공동이용설만 확충한 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합니다. 개발사업이다, 비개발사업이다. 비개발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되었을 때, 그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때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뉴욕의 중심지가 지금 브로드웨이거든요. 반면에 70년, 80년에 뉴욕의 중심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할렘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렘가는 빈민가로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 불리는 도시환경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업 기능이 저하되어 지금은 빈민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이랄지라도 예전 건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상업 기능이 열악해질 수 있죠. 그런 상업지역, 공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를 뭐라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주관식 문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착률을 좀 높이기 위해 주민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과 달리, 일반적인 정비 사업과 달리 소규모이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사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올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제반 특징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정비 사업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우리 잠깐 이것 하나 기억합니다. 통상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시행 절차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 구역이 확정되게 되면 저 정비 사업을 주도할 시행자, 보통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개발 계획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부에서는 대지의 소유자인 건축주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필요했죠. 여기 정비구역이 바로 대지이고요. 건축주가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시행인가가 건축허가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건축법과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시행자, 시행인가란 말을 현재 사용 중이고요. 만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보다 새로 건물을 건축한다면 대지 소유자인 건축자는 그 대지에 존재하는 기존 건물 자기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은 시행자 소유 아니죠. 따로 소유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파트에 대한 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예전 낡고 오래된 15평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 결과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서로 교환하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옛날 아파트와 서로 맞교환한다고 하면 이러한 보상 형태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보상하게 되는데 그 현물 보상 시기는 정비사업 다 끝나고 보상하죠. 그래서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보상 형태는 사후 현물 보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현물 보상 형태를 우리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관리처분계획 기간 사후 현물 보상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셨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 끝에 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저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 이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표현하죠. 그래서 가로가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도로에 둘러싸인 땅, 가로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구역 지정할 필요 없이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로구역, 도로에 둘러싸인 땅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사업하는 것을 뭐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서는 모두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특별히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외 구역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94페이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가로구역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개별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지정 필요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맨 마지막 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은 낡고 오랜 건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딱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주실 것으로 바로 4번을 봐 놓습니다. 도시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준공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도시미관 제외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있는 건축물로서 단독택, 빌라의 경우는 준공후 20년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준공후 40년 지나야만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에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준공후 30년 지나면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올해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예산이 30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바로 4번과 관련되어 준공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30년 경과가 되면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낡고 오랜 건물을 말한다. 그 정도 개념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5번 공동이용시설 볼 수 있는데 여기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 기반시설로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면서 살펴보셨던 부대시설이 바로 정비 기반시설이고, 5번의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도로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이다, 정비 기반시설이다. 정비 기반시설이죠. 반면에 어린이집이나 또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동이용시설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공동이용시설이고, 부대시설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6, 7 그냥 지나갑니다. 8 지나갑니다. 그리고 9 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양가로 1번 살펴보시는데, 주관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동일해 놓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전투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란 가번만 봐놓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양가 3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러한 절차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 그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토지 등의 소유자의 범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사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었죠. 그러면 정비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많은 이익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파악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실 때 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전축 사업과 관련되어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각각의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10번, 11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셨던 것, 정비 사업의 개별 종류, 노후 불량 건축물과 정비 기반시설, 그 정비 기반시설과 비교되게 되는 공동 이용시설, 토지 등의 소유자,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399페이지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1번 정비기본방침, 그리고 2번 정비기본계획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이 방침 결정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데,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으로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2절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땅값 올라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이 정비구역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건은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에서 각각 다루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을 한번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그 동네가 어딘지 관계없지만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호수가 20호, 20세대 이상 돼야 되며, 이러한 주택 등의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가 전체 건축물의 75% 이상이 노후 불량 주택이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구역 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 그래서 도로, 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기반시설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급량의 20% 미만이 되게 되면 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공급해야 될 공원 또는 변호사, 의사 숫자가 몇 명이다. 그런 이야기 정한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우리 국민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법정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정 기준의 20% 미만이 공급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여 그때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한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가 갖춰져 있는데, 도로가 항상 교통체증 현상 때문에 꽉 막혀 있어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마른 도로 있죠.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판단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의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중이 얼마? 75% 이상.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공급량이 법정 기준의 20%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동네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 있다면 저 시군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내년에 도정법에 관한 사항들이 바뀌게 되면 일반 도에 속해 있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지정신청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의 시장도 경기도 특정 도시의 시장이라고 하면 그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서 배제하고 특별시, 광역시에 존재하는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에 존재하는 군수, 이들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내년에 바뀌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골 동네는 정례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를 내년에 바꾸게 되는데, 내년에 바꾸게 되면 구청장 또는 군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수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군 구청장이 특정 동네 건축물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 75% 이상,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공급량이 법정 기준의 20% 미만에 해당되게 되면 시군 구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수 있고, 대도시장은 직접 이런 동네에 있다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 403페이지에 3번 주택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차시였죠. 동그라미 1, 그냥 보십니다.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 수립 동그라미 없습니다. 주택전용사업의 시행 여부 동그라미 없습니다.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 여기 안전단은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보통 아파트와 관련되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안전진단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전단은 재개발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오직 언제만?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단 실시하는 자는 바로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안전단 실시 가능한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는 제낍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 안전단 대상 찾으셨죠? 주택재건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끔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박스 속에 나 있는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한두 문제 보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택과 공동택 외 부대 복리시설 있죠. 그러면 이 안전단 대상은 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안전단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단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안전단 절차와 관련된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우리 디귿번을 봐 놓습니다. 405페이지에 디귿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은 안전단 결과, 도시 군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정주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2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진단 구분한 적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공동택의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등을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고 하고 안전진단에 말 쓰게 되면 안전점검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치이죠. 안전단 대상은 오직 내력 구조만 안전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여부 조사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전단 실시 결과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주택재발사업 등의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주택재건축사업 하는 것과 정비구역 아닌 곳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사업을 만약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정비구역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이죠. 이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 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동택에 대한 안전단 실기 결과 그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만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이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 이후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오면서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개포 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가락동의 시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특정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건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정비구역 외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앞으로 정비구역의 재건축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된다면 얘는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아닌 곳에 주택정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주택정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정비구역 외 주택정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안전단 실시하고 그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 나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택의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 재건축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재건축 사업을 결정하는 자가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저 재건축 사업을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두 단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주택정주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 절차는 쉽다 까다롭다? 까다롭죠. 반면 정비계획 수립 없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주택정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안전단 실시하고 그 안전단 실시 결과 그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누가 재건축에 대한 최종 결정한다?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다시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청장은 안전한 결과를 검토하여 주택정주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은 정비구역 외 주택정주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안전진단 실시하고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시군구청장.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무엇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집니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주택정주 사업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흔히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재건축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인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 주택정주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게 우리 주변에 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락동 시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개포 중일단지에 대한 재건축 이 모든 것은 시, 군, 구청장이 단독으로 주택재건축 사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 재건축 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구분하셨습니다. 안전단은 재개발 사업에는 필요 없고 오직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안전단을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게 되는데 저 안전단 결과 정비구역 지정 받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 이루어지고 정비구역과 관계없는 주택정주 사업이라고 하면 안전진단만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군구청장이 주택정주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래서 안전단과 관련된 가치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잠깐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반 제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3.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양가 1번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이야기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3. 정비구역의 해제. 작년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거든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 냈으면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몇몇 내용들을 살펴보시는데 3번 정비구역의 해제 찾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가 도정법에 관한 사항들을 다 한 번 듣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했을 때 그때 접근해 나가야 되지 도정법 처음 보는데 정비구역 해제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정비구역 해제는 도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이해한 때만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이름만 있습니다. 1.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시군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야 하고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강행규정이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 속에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일단 조금 이따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입니다. 갑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 해제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중에 우리가 꼭 하나 봐줄 게 있는데요. 바로 4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과도한 부담 주만 적었습니다. 2번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속에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아니한 구역에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그리고 4번 주간개선사업, 주간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엔드 개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하다 인정하는 경우로서 목적 달성 불가능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문제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 없지만 그리고 얘는 한 번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꼭 두 번, 세 번째 들었을 때 봐주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해제 누가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였던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 해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권자였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의 내용은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이 확인되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사유고요. 반면에 411페이지에 나번과 관련되어 해제 사유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시도지사가 직접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유로서 과도한 부담 그리고 목적 달성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 객관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주관적, 추상적이죠. 만약 이걸로 정비구역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에 대해 기대 이익에 대해 아마 주민들과 시도지사 등은 소송 그래서 법정에서 한번 만나게 될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시비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100분의 30) 30% 이상의 해제 요청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시겠는데요. 아직 우리가 다 안 봤지만 여기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는 사전단체, 사전기구로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야만 주진위원회 설립을 시군구청장에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과반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상태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사업을 반대하여 해제 요청하게 되면 이것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진위원회 만들어지기 전에 주진위원회가 없을 때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게 된다면 누가? 시의사가 직접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인데 410페이지입니다. 1번 신경 안 씁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가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신경 안 씁니다. 2번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동그라미, 주택정비사업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버립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정비구역 동그라미 씁니다.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나번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단서에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답은입니다. 추정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1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동일하고 씁니다. 그리고 라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동일하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길 이렇게 봤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받은 이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시행자인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 사유를 꼭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받아 조합 만들며 저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할 거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져야만 신속한 정비사업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노력을 안 보이면 사업 의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과반 동의 2년 동안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추가 부담금이 무서워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다면 정비사업 진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저 추진위원회가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얼마? 4분의 3, 75% 동의 받아야 되는데 과반수 동의 받아 추진위원회 만들었지만 4분의 3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러한 동의요건 못 얻었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설립된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는 시행인가 받아야 됩니다. 저 시행인가를 3년 이내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앞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각각 2년이었는데 얘는 3년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되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그리고 조합 설립처럼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 인가 시에는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이 설계 도면은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죠. 비용 부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와 그리고 설계와 관련된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앞서 두 제도와 달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몇 년?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조합이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시군구청장은 해제 요청하여야 합니다. 왜 223이라는 것 나오는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를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실 이야기지만 조합장이나 또는 조합 간부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이 2명 정도는 교도 들어가야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그 투명성, 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개입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이 만들어야 되며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빠지게 되면 2 더하기 2하면 4이죠. 그리고 1 빼면 그래서 추진위원회 건너뛰게 된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시군구청장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해제 사유를 다루게 되는데 구역 지정 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이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의 해제 사유이다. 그걸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해제 사유에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 쏟아줄 것은 바로 2번 정도만. 중요한 거는 얘가 1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걸 통해 파악하실 것, 정비구역 지정되면 무엇? 시행자 등장해야 되고 저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받아야 되며 저 사업시행 인가받은 이후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그 개념 봐놓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시험에 저 사업시행 인가받고 3년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한다. 그 말 넣으면 틀립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되는 경우 없습니다. 여기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개발 절차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대, 수익과 관련된 기대, 이익을 법에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비사업을 무산시킨다고 하면 그런 기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사업시행 인가 이후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 이 정도를 함께 봐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413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